자, 이제 이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의 이름을 보면, 이 법률의 이름을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이 법률 이름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나오는 건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이 나옵니다. 자, 근데 가등기 담보 등이잖아요. 등이니까 가등기 담보권뿐 아니라 다른 담보권도 나온다는 거죠. 그 다른 담보권이 양도담보권이에요. 양도담보권.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담보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담보권 두 가지. 가등기 담보권과 양도담보권이에요. 자, 목차 먼저 살펴볼까요? 밑에 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적용 요건을 봐야 됩니다. 적용 요건. 자, 그리고 담보권 실행 방법. 실행. 여기서 주로 물어보고요, 시험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 담보와 비교해서 양도 담보를 좀 따로 떼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 살펴보고 이 법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서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박스가 나오고 박스 안에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갑과 을 관계 속에서 갑이 채무자다. 채무자. 그리고 을이 돈 빌려준 채권자다.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대여금 채권.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던 거죠. 금전 소비대차.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그럼 을이 가진 채권 1억입니다. 1억. 자, 근데 이렇게 채권만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그냥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회수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권 설정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주로 하게 되는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갑으로부터 담보 제공받아서, 자, 예를 들어 갑이 살고 있는 집. 자, 집을 담보 제공받고 이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자로 등기를 하죠, 주로. 그래서 갑이 변제 못하면 저 집을 갖다가 경매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갑이 담보 제공한 주택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가등기를 해놓냐면은 이 가등기 해놨다가 갑이 변제 못한다, 돈 안 갚는다 그러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등기 청구를 통해서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을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통의 저당권에서는 경매를 신청하고 목적물이 매각되고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돈 받을 때까지 최소 6개월 걸려요. 최소 6개월. 근데 이 채권자들이 주로 이제 사채업자분들이 가등기를 해놓으면 본등기 청구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소해지고 채권 회수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활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등기는 1호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1호라고 만든 가등기가 아니라 순위 보전. 네? 순위 보전과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채권자들이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활용하니까 이걸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을 때 집을 팔겠다, 집을 뺏겠다. 집을 뺏는다는 거죠. 집을 뺏는다는 거예요. 네? 집을 뺏는다, 빼앗는다. 돈으로 변제받는다, 물건으로 변제받는다. 예, 물건으로 변제를 받겠다는 거죠. 이게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항공인들 머리 좋죠. 그죠? 그러라고 만든 가등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예를 들어 집이 3억짜리다. 그러면 을이 빌려준 돈은 1억이잖아요. 근데 1억 빌려줘 놓고 3억짜리 집을 가져간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억 빌려줘 놓고 3억짜리 집 가져가면 그게 폭리죠, 폭리. 그래서 그때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사채업자들이 가등기 담보를 엄청 많이 썼던 거예요. 채무자들 몰아내버리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폭리 냅둬야 돼요? 규제해야 돼요? 폭리를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폭리 규제를 위해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겁니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 법률의 핵심 골자는 이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청구해서 집을 가져갈 때 집만 가져가지 말고 2억 주고 집 가져가라. 갑한테 2억을 주고 집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 2억이 바로 청산금입니다. 그럼 그건 폭리가 아닌 거잖아요. 자, 일단 책 보세요. 자, 의부터 봅니다. 의 첫째 줄, 채무자가 돈 빌리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보다 훨씬 고가의 부동산, 이걸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했다. 자,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는 뜻이죠. 자, 혹은 매매 예약을 해둔 상태로 가등기 격려했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자가 담보 잡은 부동산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밑에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고가의 부동산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종류. 자, 1번의 가등기 담보 확인하시고요. 가등기는 채권자가 가등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2번에 보시면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양도담보는 뭐냐? 이런 겁니다.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을 때, 자, 여기에 채권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은 1억인데 역시 갑이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채권자 명의로 아예 그냥 가등기 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다는 거죠. 나는 가등기 해놨다가 본등기 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아예 이전 등기 해놓고 갑이 변제 못하면 나가. 갑을 몰아내버리고 그대로 집을 빼앗아 버리는 담보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더 나쁜 놈들이죠. 자, 그래서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면 무슨 담보고? 예, 가등기 담보고. 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무슨 담보고? 양도담보예요. 이게 두 가지 담보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에 나오듯이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다.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적용 요건 확인합니다. 자, 적용 요건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자, 적용 요건 첫 번째. 첫 번째. 소비대차 채권일 것. 소비대차 채권. 즉, 빌려준 돈일 것. 뭐, 매매대금 채권, 물품담보대금 채권, 그런 거 안 됩니다.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한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약을 할 당시에 그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 채무자가 빌려간 돈, 차용액 및 이자를 합산했을 때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이 법이 적용돼요. 요런 관계가 적용됩니다. 요런 관계. 자, 아까 전에 을이 빌려준 돈은 1억이라 그랬습니다. 1억을 빌려줬다. 근데 목적물 가액은 3억이죠. 그러면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2억이라는 청산금이 있거든요. 그럼 청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 사례에서는. 목적물 가액이 더 커서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을이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근데 담보 제공한 집은 3억짜리 집이라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청산금 자체가 없죠. 이 경우는 오히려 을을 보호해줘야 될 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법률을 적용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려면은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격려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적용 요건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에서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예, 가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등기 담보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담보권에서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에서 확인하세요.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담보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비대차로 돈을 차용한 경우. 원인된 채권이 소비대차를 통해서 취득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맥락이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요.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상가 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물품 대금 반환 채무 담보를 위해서 혹은 오른쪽에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소비대차 채권이 아닌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채권에서는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용되려면 무슨 채권이어야 돼?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파랑 색깔 3번. 담보물 시가가 차용액 그리고 이자 합산액보다 더 클 것. 클 것. 자, 근데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게 밑에 양괄호 3번이에요. 양괄호 3번 예약 당시 선순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거죠. 자, 갑소유 주택에 자, 이 주택이 3억짜리 주택이고 자, 이 주택이 3억짜리 주택이고 이 갑소유 3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 을도 채권을 가지죠.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2억이에요. 그러면 목적물 가액과
갑이 빌린 돈하고 비교해봤을 때 목적물 가액이 더 크죠? 그럼 이 법 적용돼 안 돼?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죠. 청산금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죠. 근데 선순위에 다른 담보권자가 계시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2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비교를 할 때 목적물 가액과 갑이 빌린 이 차용액, 을의 채권만 비교를 하면 끝날 게 아니고 주택 가액에서 먼저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 있죠? 이걸 빼야 돼요. 3억에서 2억을 빼서 1억. 이 돈하고 이 을의 채권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기가 더 클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순위가 고려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순위가 안 계셨을 때는, 병이 없었을 때는 그냥 3억 빼기 2억 해서 주택이 더 컸으니까 이 법률이 적용되지만, 선순위를 고려했을 때는 주택가액에서 병의 채권 2억을 빼서 1억하고 이 2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더 커버리니까, 채권이 더 커버리니까 청산금이 안 남죠? 그러면 이 법률 적용돼 안 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한다는 거죠. 자, 문장 보시면 밑에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에 재산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자, 그때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둘째 줄에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라 그러잖아요. 이 피담보 채무액이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그 채무액이죠. 그거를 공제하고, 야, 2억을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하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빌려준 돈하고 비교해야 돼. 거기서 여기가 커야 이 법률이 적용돼.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등기 등록을 할 것. 자, 기본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려면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산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동산 적용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나 선박, 자동차 선박은 등록이 되죠. 이런 것들은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핵심 판례가 지금 칸이 2개가 나오고 있는데 위에 거 보시면 위에 거 핵심 판례. 동그라미 1번.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됐으나 그에 따른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경우는 본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담보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죠. 법 3조 4조, 그러니까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를 마쳤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 취득함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까지가 적용 요건이었어요. 넘기세요. 680페이지. 자, 680페이지로 오시면 03번에 가등기 담보권 효력이 나오고 있죠. 효력. 자, 일단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저당권의 통유성 인정되고, 자, 밑에 양괄호 2번 담보물의 사용수익권자는 채무자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들어와 있다고 해도 아직 본등기 마치기 전까지는 현재 주택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라는 거예요. 얘가 본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등기 담보권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갑이겠죠, 그죠? 그 설정자가 소유자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용수익을 담보권자가 사용수익해, 설정자가 사용수익해. 설정자께서. 양도담보권자죠.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담보권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거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아직 얘가 소유권 취득을 못한 상황이에요. 왼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도 목적물 소유자는 여전히 설정자고, 따라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택 사용을 담보권자가 한다, 설정자가 한다. 역시 설정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이고요. 지금 양거로 2번은 자 내려갑니다. 2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가등기 담보권에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같다라고 돼 있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 뭐뭐뭐 있었죠?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가는 거. 원금, 이자, 또 뭐 들어가죠? 위약금, 지연 이자. 이걸 지연 손해금이라고도 해요. 지연 손해금. 마지막으로 실행비용. 이 5가지가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저당권 파트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 물론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3, 4월 때 또 만날 거니까. 5가지가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속성들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을 회수해야 할 때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정도 맥락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실행이 나오죠, 실행. 결국 채무자께서 변제를 못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 결국 돈을 안 갚으십니까? 자, 을이 빌려준 돈이 1억이라고 가정해봐요. 1억. 갑이 결국 변제를 안 하시니까 이제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할 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실행 방법이. 자, 첫 번째 실행 방법은요. 첫 번째 실행 방법은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경매를 청구한다는 건 저 집을 매각해버리겠다는 거죠. 매각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저당권자랑 똑같이요. 자, 따라서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이 경우는 저당권하고 그 효력이 똑같아집니다. 저당권과 효력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자, 차이가 있다면 실행할 때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이 아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경요하고 본등기를 통한 목적물의, 자, 그러니까 집을 빼앗는 거죠. 집 뺏기. 이런 실행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행 방법을 귀속청산이라 그래요. 귀속청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돼 버립니다라는 점에서 귀속청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행 방법은 크게 2가지. 귀속청산 방법하고 그다음에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죠. 귀속청산 절차. 이 절차를 물어보죠. 절차를 물어봐요. 네. 바로 그거죠. 예. 자, 내려가 보세요. 12조. 12조 밑에 1항 확인하세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이게 귀속청산입니다. 경매 청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이 담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맥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다. 자, 그러면 귀속청산 절차가 결국 중요한 거고 여기를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청산 절차는 일단 4단계예요. 4단계. 우리 책에는 3단계라 그러거든요. 우리 책에는 3단계라 그러는데 저는 4단계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부터 하고 책을 볼게요. 자, 실행 절차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먼저 뭐를 하냐면은 실행 통지를 합니다. 실행 통지. 실행 통지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돈 안 갚으십니까? 돈 안 갚으실 거예요? 선생님 돈 안 갚으시면 선생님 돈 안 갚으시면은 제가 선생님 집을 가져갑니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통지. 그렇죠. 이게 1단계예요. 실행 통지. 선전포고하는 거죠. 너 돈 안 갚으면 너 가져간다. 실행 통지. 그럼 실행 통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채무자한테 하는 거죠.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다. 채무자. 근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 채무자 등이라고 돼 있어요. 왜 채무자 등이라고 하냐면은 뭐 대부분은 채무자겠지만 이 순수 채무자뿐 아니라 물상 보증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은 예를 들어 갑이 빌려갔는데 병이란 사람이 담보 제공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그럼 그 물상 보증인의 재산을 실행하는 거니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얘한테도. 자, 그리고 담보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통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 세 사람한테 싹 다 통지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채무자 등. 자, 두 번째입니다. 실행 통지할 때는 청산금을 평가해서 알려줘요. 평가하고 통지합니다. 자, 청산금이라고 하면 목적물 가액에서 빌려갔던 돈을 뺀 거죠. 자, 그러면 주택이 3억짜리니까 빌려준 돈 1억을 빼면 청산금 얼마죠? 2억이요. 그걸 평가해서 통지해 주는 거죠. 2억이라고. 선생님 돈 안 갚으시면 제가 2억 드리고 집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통지한다는 거죠. 자, 이때 청산 금액을 평가하고 통지할 때 이 평가할 때요. 평가할 때 담보물도 평가하거든요. 담보물을 평가한다. 근데 이 담보물 평가가 주관적 평가예요.
주관적 평가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얘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야, 그래, 집이 3억이네? 집이 3억이야. 내가 받을 돈이 1억이야. 그렇지. 따라서 청산금은 2억이야. 라고 통지하겠죠. 정상이면.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이 집은 1억짜리야. 내가 평가했을 때는. 그럼 내가 받을 돈이 1억이잖아. 따라서 청산금은 얼마다? 없어. 청산금 빵원이야. 이렇게 제 멋대로 평가하는 거죠. 제 멋대로. 겁나 황당하죠? 예. 자, 그러면 청산금에 대한 평가와 통지는 어차피 주관적인 거고 첫 번째. 채권자가 제 멋대로 평가했을 때 그 통지의 효력, 당연히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 예. 무효일 것 같죠? 유효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 멋대로 평가도 유효예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유효라는 거지. 아니, 그 무슨 말도 아니, 집이 3억짜리 집인데, 예? 얘가 지 맘대로 1억짜리로 평가하고 청산금 없다. 띡.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관적 평가여서. 주관적 평가여서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두 번째. 자, 현재 가등기 담보권자가 1순위에 있고 2순위에 또 다른 담보권자가 있었어요. 저당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도 갑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 멋대로 평가하면 돈 받아, 못 받아? 돈 못 받죠? 겁나 열받죠? 열 받아버리죠? 자, 그럼 따라서 채권자는 제 멋대로 평가한 이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툴 수 있겠죠, 그죠? 없다 그래요. 이 겁나 반전이에요. 다툴 수 없다, 반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네? 우리 생각하고 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여기가.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자, 일단 책에서 확인하세요. 자, 일단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자, 일단 오른쪽 페이지 3조 보세요. 3조. 자, 3조 1항입니다.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밑에 줄 이때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행 통지는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해야 된다. 청산금이 있든 청산금이 없든 통지는 해라.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2항 봅니다. 둘째 줄 확인하세요.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는 거죠. 다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요. 자, 네모 1번에 선택권 확인하세요. 담보권자는 자, 첫 번째 귀속 청산을 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둘 중 선택을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682페이지. 자, 네모 3번입니다. 소유권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귀속 청산이고요.
내려가서 밑에 1단계. 1단계는 실행 통지를 하는 겁니다. 자, 실행 통지할 때는 밑에 청산 금액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것은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채권액하고 가등기 채권액을 합해서 뺀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청산금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속에 보시면요. 멋대로, 헐값으로 평가해도 뭐라고요? 그거 유효라는 거죠. 그죠? 객관적 평가다, 주관적 평가다. 이 주관적 평가라는 거예요. 주관적 평가. 네. 유효입니다. 유효. 자, 밑에 판례 기억 확인합니다. 판례 기억. 둘째 줄의 파란 색깔 부분.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헐값의 평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이나 기간 진행에는 아무 영향 없고 그냥 유효라 그러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된다. 절차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파란 색깔 부분이요. 평가액이 통지 시점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행 통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효라는 거다, 무효라는 거다? 예, 유효라는 거죠.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불만이 있더라도 다툰다고 다툴 수 없다고. 다툴 수 없다고요. 그럼 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가 있는 거예요. 2단계.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청산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청산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서 2개월이 흘러야 돼요. 2개월. (2개월이) 흐르고 2개월이 흐르고 그 다음에 비로소 3단계로 이제 청산금을 채무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청산금 지급.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격려되는 겁니다. 이까지 하면 절차 끝나는 거예요. 청산금 주고 본등기 하고 끝. 부동산 받아간 거죠. 근데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기 전에 2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개월의 시간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 2개월 동안에 불만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이 2개월 안짝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래서 2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병 열받죠? 야, 네가 왜 네 멋대로 네가 왜 네 멋대로 1억으로 평가하냐,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내가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평가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으니까 2단계에서 열받으면 이 주택에 뭐를 신청해버린다? 그냥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병이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는 어차피 공경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산 절차 중단돼요. 이러면 청산 절차 싹 다 중단되고 이제 경매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저당권으로 취급하고 1순위로 을이 돈 받고 2순위로 병이 돈 받고 다 나가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개월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니은 하겠어요. 니은.
니은 가등기 담보권보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금액에 불만이 있을 때 청산 기간에 한해서 이 청산 기간이 몇 월이라고요? 2개월. 그때 한해서 변제기 전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청산금 통지가 나오죠. 자, 통지를 해야 되는데 단락 첫째 줄에 나오듯이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는 해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누구에게 통지를 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4번. 청산금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 모두에게 통지해야 된다. 채무자 등이 누구냐? 밑에 핵심 판례 박스에서요. 기읍, 채무자 등에는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물상 보증인, 자, 세 번째 담보권 설정 이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까지 3명입니다.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자, 니은 확인합니다.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해야 되고 채무자 등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누구 빼먹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디귿, 가등기 담보권자는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등기 하려면은 절차를 한 개씩 거쳐야 되는 것이고 실행 통지를 해야, 요 세 사람한테 싹 다 통지해야 다음 절차인 청산기간 2개월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쳤을 때 뭐를 해야 된다? 마지막에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 안 거치고, 절차 제대로 안 거치고 등기했다? 무효예요. 네, 무효입니다. 자, 디귿 둘째 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수 없고 절차 안 거치면 설령 편법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해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5번이요. 통지의 구속력. 평가액을 통지하고 나면 채권자는 통지한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다투지 말고 불만 있으면 뭐 해라? 불만 있으면 경매 신청해라. 그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2단계는 청산기간 2개월입니다. 2개월 지나야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3단계. 자, 3단계. 우리 책에서 말하는 3단계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본등기를 같이 엮어놨어요. 전 따로 뗐지만. 자, 밑에 양괄호 1번 단락 보세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청산금 지급이 있을 때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이 뭐 없다, 빵원이다, 그러면 기간 2개월 경과로 곧 본등기 청구할 수 있고 등기가 격려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소유권 취득.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청산금 지급 절차를 거치고 본등기를 해야 결국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가등기 설정자의 채무 변제, 그리고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이거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변제가 선이행이다. 자, 근데 한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5번이요.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하고 4단계 있죠. 청산금 지급하는 거 하고 본등기 격려하는 거 있죠. 이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죠. 동시 관계라는 거. 네. 결국 이제 실행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2개월이 흐르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격려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채무자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죠. 아직 4단계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을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아직은 갑이 소유자겠죠. 그러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갑은 빠르게 변제해버릴 수 있어요. 빚졌던 돈을 다 갚아버리고 이 가등기 담보권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돈 다 갚고요. 자, 그럼 이때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가등기 담보권을 말소시키는 거 하고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예, 변제가 선행이라는 거죠. 돈을 먼저 갚아야 담보권을 말소시켜 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결국 절차를 밟고 나서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한테 3단계로서 청산금 지급을 하고, 그죠? 청산금을 주고, 청산금 1억입니다. 자, 청산금 주고, 자, 채무자 쪽에서는 뭐를 해주고, 본등기, 이전 등기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넘길 거 넘기는 거잖아요. 자, 이건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동시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동시행이라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내려갑니다. 5번으로 내려갑니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라고 돼 있죠.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는 바로 경매 신청이죠. 자, 밑에 12조 확인하세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은 네, 청산 절차 다 종료돼 버린다 라는 거죠. 자, 이까지 절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 경매 실행이라고 돼 있죠. 네모 4번에. 이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뭐 다른 건 별로 볼만한 게 없어요. 넘기세요. 688페이지. 자, 688페이지에 와보시면은 지금 05번에 양도담보 보이십니까? 양도담보요. 자, 양도담보라고 하는 건 채권자의 명의로 아예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켜 버린 거였죠. 근데 양도담보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미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켜 놨다고 해서 얘가 지금 소유자인 건 아닙니다. 역시 양도담보권자도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은 가등기 담보권자처럼 청산 절차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됩니다. 귀속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양도담보권자도 소유자 되려면은 1단계 실행 통지, 2단계 청산기간 2개월, 3단계로 청산금 지급. 여기서 끝나요. 네? 청산금 지급에서 여기서 끝난다고요. 본등기 할 필요가 없죠. 왜 할 필요 없죠? 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담보권자는 3단계라고요. 가등기 담보 말고 양도담보권자는 이 절차가 3단계. 등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청산금을 싹 주면 끝나는 거죠, 절차가. 자,
자, 밑에 의는 설명드린 그대로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1번 소유자는 설정자다. 그럼요. 절차가 끝나야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 되는 거지. 오른쪽 갑니다. 네모 2번에 효력.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양괄호 1번에 보시면 부합물 종물에 효력 미친다. 이거 저당권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양괄호 2번 물상대위. 예, 가치 변형물에 효력 주장을 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랑색 2번 양도담보권 실행입니다. 1단계 실행통지, 2단계 청산기간, 3단계 청산금 지급. 여기까지가 절차고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양도담보권에서는 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690페이지에서 밑에 네모 3번에 보시면 선의 제3자 보호가 나와 있죠.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도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아직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이 양도담보권자한테 돈 싹 다 갚고 돈을 다 변제해버리고 나가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돼 있는 걸 이용해서 이걸 그대로 제3자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제3자한테 명의가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3자는 그런 사정을 모르는 선의 제3자예요. 선의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이 경우 보호받게 돼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아서 여기서 유효가 돼버립니다. 겁나 황당한 조문이에요, 이거 지금. 그럼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가고 나면 갑이 을한테 변제하고 말소 청구 이런 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자, 내려가서 11조 확인해 보세요. 11조.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버리고 돈 갚아버리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돈 갚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줄. 그러나 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10년이 경과돼 버리면은 채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채권자한테. 자, 혹은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다. 이런 경우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몇 년이 지나버리거나 10년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거나 아니면 선의 제3자한테 명의가 넘어가 버리면 말소 청구해 못해? 못한다는 거죠.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가담법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집합 건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